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차디찬 세상.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킴에 강한 올고다 마로. 이 바닥을 바꾼다. 강하게. 옳고 곱고 다른 올고다. 우주패스 혜택 체크 바람. 로저, 구글원 100기가 무료. 이제 용량 걱정 없이 저장 가능하다. 아마존 혜택 최대 출력으로. 아마존 해외 직구 무료 배송 클리어. 금액, 횟수 상관없다. 아마존 만원 추가 할인 받고 11번가 3,000포인트까지 완벽하다.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웨이브, 티맵 등 원하는 혜택까지 하나 더. 우주패스 지구 착용 완료.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티우주. Welcome to Green Tomorrow.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철. 그 맨 앞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친환경 수소. 그 시작과 끝에도. 미래로 달려나갈 전기차. 그 심장에도 포스코가 있습니다. 푸른 지구를 만드는 미래의 베이스가 되다. 그린 투모로우 위드 포스코. 안녕. 이건 새로운 그램. 난 이렇게 써.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고 트렌드 분석한 걸 바로 공유하지. 프로젝트 작업은 넓게 쫙. 피팅 영상 왔다. 제대로 볼까? 그램 아니면 이런 거 못하지. 두 개의 대화면을 하나처럼 자유롭게. 인텔리보 플랫폼을 탑재한 LG 그램. 전국민 라이브 대장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라이브 장터. 렛츠 그립. 24시간 그립. 다 있네. 다 했고요. 렛츠 그립. 그립. 이거 저거 얼마예요? 렛츠 그립. 구경 한번 와보세요. 렛츠 그립. 렛츠 그립. 렛츠 그립. 너무 이쁘거든. 전국민 라이브 대장터 그립. 다운로드. 아이캔두. 국내 최초 메타버스 교실에서 국내 유일 실사형 AI 튜터와 함께 빨간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 아이 공부, 아이캔두. 당신은 보행자 1, 2가 아닙니다. 자전거가 아닙니다. 오늘을 달리는 러너. 보고 싶은 가족. 새벽을 여는 성실함이며 소중한 꿈입니다. 모두의 자율주행이 될 때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하디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병실과 의료 인력의 부족, 또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논란, 무엇보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K방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위기에 처한 K방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보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극복할 대안은 무엇일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대덕구 보건소의 김주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참교육학부모의 강영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전시 교육청의 오석진 교육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경실련의 이광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평소 단체 손님이 많은 천안의 한 식당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평소의 60%까지 매출이 올랐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단체 위주의 영업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첫째는 단체를 못 받으니까. 노래방 등 유흥업계에선 밤 9시까지만 영업하는 건 금지와 똑같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월세도 지금 못 내고 지금 보증금 넣은 거 다 까나가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에 쫓겨나는 사람에 지금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 2년간 대출로 말 그대로 버텼는데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제 회원들도 많이 급감했어요. 많이 그만뒀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엄격해진 방역 패스 적용 책임을 업주들에게만 물리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 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 정책이 실행될 때 어떤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주시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차 애들이 되게 많이 아프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는 맞은 애들이 2차 아직 안 맞은 애들이 좀 많거든요.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말로만 자율이지 강제 접종에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자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로 학교 방문 접종팀을 꾸릴 의료 인력조차 부족합니다. 15명, 20명 가지고 학교로 방문해 접종하기에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인력이 너무 없어서. 다시 멈춘 일상,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반발로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김 소장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얼마나 시급하고 위중했기에 다시 단계가 강화된 것인지 그 시행 배경과 현재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11월 29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을 했는데 그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재택 치료를 보편화하고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업시간 제한은 포함하지 않았었고요. 그렇지만 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 이상이 나가고 대전시에서도 12월 들어서 어제 저녁까지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택치료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불과 3주 만에 자가치료자가 현재 6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하기에 증상이 심한 사람도 입원 대기자가 지금 모든 구에서 몇십 명씩 달하고 있고요. 중증 병상 가동률이 80% 정도면 굉장히 가득 찼다고 보통 인정이 되는데 네. 대전시는 몇 주째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전원되지 못하고 계신 곳에서 치료를 해야 했고 젊은 환자들 중에도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중등증 이상의 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도 구급차로 산소 투여를 하면서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일주일째 투석을 못 받으면서 집에서 대기해야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되고 있고요. 네. 9시까지 이렇게 영업 시간 조치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일상으로 들어갈 때 저희 시시각각에서는 뭐 5천여 명 수준까지 확진자는 관리 범위 안에 들어 있다. 주로 위중증 환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선 것인 거죠? 대비를 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7, 8천 명씩 늘어나니까요. 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뭐 2만 명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10,000명을 목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 국장님, 지난 20일부터 일부 학교들은 전면 등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예, 현재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요. 1,000명 이상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 그리고 한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해당되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는 6분의 5,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선에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그런 학교가 29개 교에 해당되고요. 그 이외에도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하거나라고 하면 학교에서 당사자들, 학부형님, 학생 또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이제 대면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이제 줌으로 화상 수업을 하나요? 예. 원격 수업으로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위원장님, 이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좀 트이나 했더니 특히 연말에는 이제 송년 모임도 좀 있어서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번 강화 조치로 좀 어려움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동안 이제 실망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분노하는 단계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를 한 결과가 남은 것은 이제 빚밖에 안 남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제 일상 회복으로 된다 하니까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바로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가니까 이제는 뭐 모든 걸 포기하는 단계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자연스럽게 이제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 대표님은 지금 공교육이 이제 이전처럼 완전히 정상화되는 수준은 아니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면 등교가 이제 조정이 되고 이러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 이제 학원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네, 그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선언했던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2학기부터는 정상화되는 건가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학기 되고 나서 모두들 아이들이 이제 전면 등교 다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학교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2학기가 됐어도. 그리고 다시 이렇게 확산세가 커져서 바로 몇 달 만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오락가락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두 분은 이제 경실련 또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표하시는데 방역 당국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제 오락가락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과정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7, 8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오미크론도 또 확산세가 될 것 같고 위중증이 위험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한번 그 중간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2학기 전면 등교를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단 전면 등교를 하되 아이들이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확산이 될 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등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네. 또 학생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교 선택권을 줘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그리고 전면 등교를 좀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 이런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고 학사 일정은 코로나 이전대로 해야 되고 이 변화가 없는 학교 현장에서 전면 등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오락가락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될 건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화를 대비해서 예. 좀 이런 시스템을 좀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이 정말 답답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국장님 잘 들으셨죠? 네. 세세하게 꼼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먼저 주셔서 한번 답변 듣고 풀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그 일상이 이제 단계별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과대 학교 과밀학급은 6분의 5 선에서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3분의 2 선에서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확진자가 생기거나 또는 그런 학교에서도 또 특별히 이제 그 의견 수렴을 해서 네. 우리 학교는 이런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학교 전체 말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강 회장이 말씀한 선택권이 부여가 되는지요? 학생들은 당연히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이제 증상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좀 학교 등교하는 걸 우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 지금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20일 범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57일로 확대돼 있거든요. 자율학습권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현장 체험학습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저희들 미숙입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워낙 뭐 가정에 학생들이 거의 다 있다고 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방역 수칙 강화로 과연 이 확산세가 또 진정이 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강화된 조치입니다. 4인까지밖에 못 모이고 9시까지고 각종 모임들이 이제 연말에도 이렇게 잦아드는데 며칠 동안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약간 정책이 내지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거는 11월 말부터 시작된 그런 조치의 효과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18일부터 강화된 효과는 다음 주는 되어야 정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게 총리께서는 1월 중순까지 한번 하다가 그 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미는 주셨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학기말 시험이 끝난 상태가 대부분 돼 있고요. 그래서 학교 그 상황에 따라서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의견 수렴에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부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든 학생은 정상 등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이때쯤 되면 겨울방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겨울방학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 학생들이 가정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또 겨울방학 중에도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희망자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는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활동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월 초까지는 거의 다 방학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 과연 개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접종을 하는 양태로 들어가고 있어서 과연 공동체를 위한 꼭 필요한 방역 조치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을 너무나 무시하는 차별인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 패스 반대 시위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내가 안 맞을 권리도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려면 맞아야 된다 싫어도 이 정도의 이제 논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 대표님? 우리나라 시민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았어도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자율적으로 놔뒀을 때도 성인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제 지인들 중에도 백신을 맞고 싶지만 뭐 계속되는 포진 때문에 또는 특정 알러지를 계속 앓고 있어서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로 접종을 좀 미루자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접종하지 않으면 이제 방역 패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접종 불가 질병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 그 소견서 발급이 거부된 거군요. 네. 그러면은 백신도 병원에서 맞지 말라고 하고 방역 패스 때문에 일상생활은 불편하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외 사항에 대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주로 학부모이자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강 대표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김 소장님,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있다고 했는데 과연 상당히 있는 것인지 현재 보건의료당국의 입장은 어떤지요? 네, 그런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역 당국에서 인정을 하는 상병들은 명확한 관련성이 있어서 정말로 접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례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병원에서 지금은 맞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맞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일 때도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인 유예라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이제 확진 다음에 사망으로 가는 케이스가 들리면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는 안 들리는 걸로 보이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확진돼서 방역 패스, 백신 접종했는데도 사망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부터 불신감이 또 일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백신을 3차까지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있고 그리고 돌파 감염 후에 또 물론 중증화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백신 접종 다음에 이상한 부작용 혹은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까지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백신 접종 직후에 네네. 사망하는 직후든 경우. 뭐 수일 이내든.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접종에 대한 불신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폭넓게 네. 인정을 하는 것으로 몇 차례 공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한 경우 부검을 해야 이제 그것이 진행이 되는데 또 부검을 거부하고 그냥 장례를 치르시는 경우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부검 같은 절차는 꼭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그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판정을 하는데 예. 폭넓게 판정을 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광진 위원장님, 그래도 우리나라 성인들은 접종률이 높았는데 이따가 청소년 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청소년 쪽은 굉장히 접종률이 낮았고요. 이 자영업자분들은 학원도 있고요. 또 청소년과 관련된 뭐 PC방이라든가 카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접종들은 다 하신 상황이고요. 근데 어떻게든 그 최근에 이제 방역 패스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정반대의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예방 접종을 하는 게 그것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보다 실익이 더 크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맞으라는 거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이 다른 연령층보다 청소년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 백신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연구된 결과가 없지 않냐.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한테 이걸 맞으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부가 강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부여하는 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그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해서 그 소수에게 행해지는 권력의 행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스스로 난 그 백신을 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상 이것들을 좀 슬기롭게 조화롭게 가져가는 방향들을 차지하지 이거를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어디 출입을 못한다든지 이용을 못하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더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 대중교통도 이용 못하게 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더 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또 정부가 사전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무라고 하셨는데 우리 또 공직께서는 또 반발하실 것 같습니다. 전무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마음에는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학교 청소년에 관한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 때문에 거의 백신을 맞았잖아요. 예. 그들과 지금 그 이하의 학생들이 접종률 갖고 얘기하고 우려하시는 쪽에서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또 건강상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쪽이 있고
또 전체 이렇게 효과면으로 보면 백신을 맞은 학생들이 훨씬 감염되는 사례는 적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반발의 기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2022년 2월 1일부터 이제 방역 패스를 뭐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습권 침해 또 강제적인 조치 아니냐 이렇게 보셔서 국민청원이나 또 소송까지 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방역본부나 또는 교육당국이 교육부나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거냐. 취지는 강제적이 아니고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또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고 이런 거를 전제로 하는데 마치 방역 패스를 도입하니까 이게 강제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안 맞은 분들에 대한 이런 차별은 일종의 페널티, 벌칙에 해당하는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대로 이제 맞으신 분들이 백신 패스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그 부분을 하니까 이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분들과 안 맞은 분들이 차이가 나는데 안 맞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는 건 아니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게 하는 이 제도인데 과연 이 제도의 이 강제성 여부를 두고 지금 저희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백신 맞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오한이다, 진통이다, 그리고 며칠을 알아두었다 이런 사람들이 2차 맞고 나면 3차 안 맞으려고 그러고 1차 맞고 나면 2차를 안 맞으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해내고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수장님? 웃음이 나오시죠?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단지 이제 특히 젊은 연령층의 접종을 저희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만을 놓고 보면 사실 위험 접종을 당사자를 놓고 보아도 접종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접종에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조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들이나 뭐 면역이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던가 뭐 고위험군이 있는 학생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접종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이 나오는 게 그 며칠 앓고 누우는 게 낫지 그거 접종을 안 해서 만약에 확진이라도 되면 경증으로 끝나면 그만이죠. 만약에 그래서 확진돼서 중증으로 가면 어떡할래?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강 대표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맞아라. 강제는 아니지만 맞는 게 좋다. 서로. 네, 그래서 성인들은 대부분 접종을 했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리는 거 확실하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또 이제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확률적으로는 거의 그래도 안 맞아야 확진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경증으로 끝난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제공받는 게 정보가 되게 부족해요, 사실.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소년으로 확대됐을 때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상황에서 맞아야 되니까 불안감이 더 컸던 거거든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랑 정보를 좀 사전에 제공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사실 지금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소통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좀 맞지 않으면은 아무데도 못 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반발을 크게 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계속 공감하시고 끄덕이셨는데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로 들어왔습니다. 숫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과관계를 한두 줄 더 얹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 12에서 17세 사이의 접종자가 1차 접종률이 63.4%, 2차 접종률이 44%로 지금 최근에 통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0.24%로 나오고 있고 이거는 성인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0.4%인데 그것보다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17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발열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었고 심근경이 1건 있었고 아나필락시스 2건이 있었고 전국에서 심근경이 진단된 학생들은 모두 지금 현재는 다 완쾌된 상태라고 지금 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네. 간단히 그 퍼센테이지라도 한 줄 정도 들어가 줘야 네. 그 퍼센트를 감안하고서라도 맞겠다라는 분이 계시고 네. 우리가 이제 숫자만 하잖아요, 항상 그죠? 예, 확진자, 그다음에 사망자, 위중증 환자 이것만 제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저는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이 보면 이제 통계에 기반해 가지고 다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좀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잃는 건데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30인 이상 과밀 학급들에 대해서 뭐 3분의 2다, 뭐 6분의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학급을 나눠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학년이나 반 이런 형태로 좀 나눠가지고 학생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실 안에 30명이 넘어서 과밀인데 그 학급은 다 나오고 다른 학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식당 우리가 맨날 식당 얘기하잖아요. 식당에 4인 이상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식당 가면요 4인씩 앉아가지고 빽빽이 차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대기줄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6명이 가가지고 2테이블을 앉았다. 여기 3명씩 앉은 거예요. 그런데 4명씩 가가지고 그 모든 데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과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 통계만 가지고 정책들을 내다 보니까 신뢰 자체를 잃은 거고요.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정책의 신뢰성으로 인한 문제다.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백신 맞으면 일상 회복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백신 맞고 나니까 2차까지 맞아야 된대요. 2차 맞고 나니까 부스터샷 맞아야 되는데 3차 맞아야 된대요. 3차 맞으면 끝난다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다음에는 6개월 지나면 다시 맞아야 된다. 이제 5개월 지나면 다시 맞아야 된다. 계속 바뀌어요. 여기에 백신 부작용이라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인정되는 건 없어.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이 듣기에 끄덕여질 텐데 지금 지구촌에 있는 우리의 의료 과학 기술로 현재 백신 몇 가지 만들었고 우리 K방역이 또 잘한 측면도 있어서 말씀을 듣고 보면 맞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촌 인구들 73억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K방역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물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지금 논점이 청소년 방역 패스라 성인들은 지금 접종률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아직 OECD 기준으로도 청소년들은 조금 덜 맞는 상태라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패스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접종을 해서 서로 좋아질 것인지를 조금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면에 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홍보 이런 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런 논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통계 면은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백신 맞기를 꺼려하는데 부작용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화이자 백신 이상 반응을 이렇게 보면 성인보다 지금 12에서 17세 그 학생들이 뭐 증세를 보면 이상 증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은 경증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타 다른 반응에 보면 성인들이 뭐 지난 12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중증저기가 13.9%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12세에서 17세는 5.8명 이렇게 약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예. 또 하나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처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예. 정말 어른들이 학부형님들이 공감을 하고 학생들도 같이 생활하면서 좀 불안하거든요. 백신 안 맞으면. 예. 그런 상태가 사실이니까 백신을 맞고 이상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하나짜리 웹 포스터라든가 요즘 SNS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교육청 발로든 그 보건소 발로든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많은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종이 쪽만 아니라 예, 요즘 예. 학부모님들 동의하에 각 연락처들이 다 있어서 그렇죠. 그 SNS 또 디지털로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탁 말씀드리면 이런 언론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런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언론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당국이 나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어쨌든 공직이라는 데는 무한 책임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곳이라고 조금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언론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회에서 뭐 헌법 소원도 넣으시고 행정소송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 단체도 처음에 방역 패스 발표하자마자 좀 전면 재검토해달라라는 성명을 냈었어요. 무조건 백신을 안 맞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만 안 맞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재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자율적으로 접종하라고는 하지만 예. 사실 청소년이 가는 모든 곳, 학교랑 집 빼고 나머지 장소에 다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사 안 맞으면 아무 데도 못 가 이렇게 발을 일상생활이 아주 불편하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강제 접종 아니냐. 이거는 특정 연령층만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이다. 자율성 침해다. 이런 측면으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성인들처럼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모든 곳에 방역 패스 적용하는 것은 좀 인권 침해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밀집도가 가장 높고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특히 급식실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답답하니까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과밀학급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감염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는 전면 등교를 선언하고 나머지는 가지 말라? 이건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좀 교과 활동 이외에 다른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취미 생활도 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런데도 학교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방학을 하면 안 되냐 이런 건의도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수업 일수 때문에 안 된다. 수업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한다. 이런 답변만 돌아와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좀 그런 수업 일수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좀 줄이거나 그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학교 이외에 다른 곳에 청소년들이 못 가게 하는 거는 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국장님? 물론 이제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큰 틀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방 교육당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수업 일수 줄일 수 없습니까? 수업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정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그 규정은 뭐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규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뭐 유사일에 없었던 작년에 온라인 개학이라고 해서 등교를 시켰고 원격 수업이 도입돼 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학교라는 존재가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앞으로는 없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나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는 방금 전에 학기말고사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 다른 활동 이것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사이 속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성 발달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학습권이뿐만 아니고 학생과 학생과의 사이, 선생님과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 곳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군요. 뭐 행정사항 정도로 재량권을 발휘할 줄 알았더니 이제 학부모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특별법 개정이 혹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니까 잘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모든 걸 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신 것 같아서 이게 뭐 국회와 중앙정부가 큰 그림을 잘 만들어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쯤 하고요. 또 가장 큰 화두가 특히 연말이면 송년 모임으로 또 지난번에 위드 코리아나 때문에 마음을 좀 열었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굳게 닫히고 있고 분노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좀 해법이 이제 뚜렷한 해법은 사실 뭐 내놓는 것들은 전 세계 어디든 이게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최소한의 현상 유지는 시켜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걸 위한 지원들이 사실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최근에 일부 뭐 보상들을 하고 지원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원된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엄발의 오줌 누기다. 사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면요. 지금 폐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근데 폐업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를 통해서 대출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폐업을 하면 바로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건 또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업도 못하고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적자들을 보는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뭘 할 때는 선심듯이 탁 주는데 그 얼마냐? 100만 원, 200만 원, 최대 300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영업자다. 거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적용받는 업체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분이 지원받을 국가로 또 지원받은 게 보육수당까지 합쳐서 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영업자들한테 버텨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공공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희생하라 했으면은 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보상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냐. 자, 그 최소한의 보상이 예를 들면 월 수입 500만 원 하던 가게가 수입이 200만 원 떨어졌으면 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럼 이게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백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지원으로 하기에는 아마 엄청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말한 100, 200, 300 단위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재정 당국이 조금 보수적이라 자꾸 안 풀려 그래요, 그죠? 이제 결국은 이제 외국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우리가 매일 뭐 우리도 선진국이다, OECD 얘기하잖아요. 그럼 외국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연구 기관에서 독일과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그 프랑스까지 합쳐서 외국 4개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는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봉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봉쇄 때 3개월 동안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했어요. 600이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하고 인건비 이것의 9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100만 원 정도씩 그 지원이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피해에 따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또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업시간 단축을 하잖아요. 9시.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8시까지 단축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만 원, 하루하루 63만 원의 재정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위안 삼는 게 프랑스인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많은 돈을 걷어가면서 그 지원 금액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지원 규모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공공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희생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큰 지원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나 임대료 정도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임대료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뭐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허위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인건비도 최저임금 제도도 있고 그분들에게 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재정건 선수상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재정당국에서 고간을 안 풀어서 지금 우리 수상공업자들의 입장이 좀 전달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거대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이 부분 관련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빨리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빚지는 것보다는 우리 재정당국이 조금 더 여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로 이제 각 분야에서 벌써 이제 내년이 되면 3년째로 접어드는 이 코로나19 전 지구적 위기인데 우리 보건의료 당국에서 병상의료 확보 방안 혹은 이 강화 조치를 조금 더 안내를 해주시고 우리 새 파트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바라는 부분들 또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소장님요. 지금 상황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 상황을 낙관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보다도 한 감염력이 2~3배가 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달 후면 주력종이 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병상을 지금 현재 289개에서 132개를 더 증가해서 421개로 늘릴 생각이고 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외래진료센터를 개설한다든지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증원한다든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방역 수치 준수 할 수 있는 건 다 하되 고통을 분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직도 처음 나온 거라 또 역시 오미크론이라 전파력은 델타보다 세지만 실제 겪는 그 증상은 좀 약하다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 겁니까?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약간 더 중증도로 가는 환자들은 한 30% 적어서 70% 정도라고 그러니까 델타보다는 비했을 때 70% 정도 적다고. 증세는 그렇지만 안 걸려야 되는데 전파력이 더 세니 더 조심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확진자가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으면 중증화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방역 당국에서는 여유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열변을 토해 주신 이강진 위원장님. 네. 글쎄요, 저는 이제 방역 당국이 고생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든 그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가져가고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좀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속에서 협조한다면은 반드시 극복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각 계층마다 또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또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럴수록 우리 정부 당국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우리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의 패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이 또 위기 극복 DNA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an do. can do. 이제 공부에 빠져들어봐. 빨간 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 can do. 아이 공부, I can do. 후반과 함께 가는 미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가 기다립니다. Future is on. 후반. 윙크는 너랑 먼 길을 같이 갈 거야. 재미로 입학하여 실력으로 졸업하는 윙크. 어려운 도전과 공부를 이기는 아이. 위닝 키즈가 됩니다. 위닝 키즈 윙크. 에너자이저의 얼티메이트 리튬 건전지. 뭐가 특별하냐고? 파워 하나면 설명 끝이지. 하하. 최고 9배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 당신은 보행자 1, 2가 아닙니다. 자전거가 아닙니다. 오늘을 달리는 러너. 보고 싶은 가족. 새벽을 여는 성실함이며 소중한 꿈입니다. 모두의 자율주행이 될 때까지. 인사돌 플러스. 생약이더라고요. 잇몸 염증에도 좋고. 잇몸이 편안해야 먹는 게 행복하죠.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